자, 원래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하고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하고만 아주 제한적으로 교류를 하고 외교를 펼치고 교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교류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의 러시아, 옛날에는 이름이 소련이었죠. 구소련.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 몇몇 국가들, 뭐 그 외에 이제 뭐 아메리카 지역의 쿠바 이런 지역도 있는데 얘네들하고의 외교 많지 않았으니까 빼고 요런 애들이 대표적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변화가 왜 나타났냐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던 나라들이 먼저 개방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옛 소련, 구소련하고 동유럽, 동부 유럽의 국가들이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북한처럼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고수를 했었어.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구소련과 동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일단 그 북한이 목격을 한 것이고 북한 같은 입장에서는 얘네들하고 제한적으로 교역을 했는데 자신들하고 주되게 교역을 하던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북한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됐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소련은 결국 무너져서 러시아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고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다 못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더니 사회주의 체제를 아예 버리고 민주화로,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 또 하나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교역의 상대였던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빠르게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의 자극을 받았던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개방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북한이 개방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북한 체제 내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북한은 자신들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공유하는 몇몇 나라들하고만 제한적으로 폐쇄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동유럽이 다른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교역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들하고의 교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이런 제한된 무역의 한계를 느낀 것도 있고 두 번째, 요거 중요하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줄곧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쳐왔어. 중공업의 반대가 경공업인데 어려운 거 아니야. 경중. 가볍고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업이라고 하는 건 좀 완성품의 크기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걸 제작하는 걸 우리가 중공업이라고 하는데 금속, 화학, 기계, 철강 이런 분야의 공업을 중공업이라 그래. 반면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뭐 의류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이런 걸 만드는 공업을 경공업이라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같은 거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모든 필요한 건 최소한으로 배급을 주면서 무기 만들고 이런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주민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생활 필수품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교환에 없는 단어인데 하나 써놓도록 하세요. 북한은요, 줄곧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지어왔냐면 협동농장 체제로 운영을 해왔었어. 협동농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 국가에서 전부 다 공동의 국가 소유의 농장을 만들고 각 지역의 협동농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서 공동으로 일하고 수확물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배급을 받는 체제. 이게 협동농장 체제였다라는 거야.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 협동농장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고 그리고 북한 지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농사를 짓기에 불리한 자연환경이잖아. 산지가 많고 더 춥단 말이야. 불리한 자연환경,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북한도 조금씩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 옆으로 와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개방을 했다라는 거냐. 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자료로 북한의 주요 개방지역 지도 실어놨어요. 4군데 나옵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특구, 금강산 관광특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막 암기할 건 없지만 어떤 설명이 나왔을 때 그게 4군데 중에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포인트를 정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네 군데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뚝뚝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북한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로 다 빠져 있어요. 바닷가 지역이거나 국경 지역이거나. 아하, 북한의 주요 개방 지역들은 넷의 공통점.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있구나. 도대체 왜 개방 지역을 국경 부근에 설정을 하느냐? 첫 번째, 다른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기가 편리한 이유도 하나가 있고, 사실은 이보다 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북한 내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야?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개방을 시작한 거야. 북한 자체의 어떤 사상이나 체제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근데 일부 지역을 개방해가지고 막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자본을 유치하고 하다가 어떤 외국의 문화라든지 자유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내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경 부근 지역을 주요 개방 지역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지. 자, 지금부터 네 군데의 지역 들어갈 텐데요. 얘네들 무조건 위치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 지도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가 지도하고 같이 나와. 자, 출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낮은 선봉 경제특구부터 갑니다. 북한의 가장 끝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최북단. 여기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 낮은 선봉 경제특구는요. 어떤 면에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냐면 북한의 개방 지역 중에 최초 처음으로 문을 연 게 바로 낮은 선봉 경제특구예요. 여기를 북한이 문을 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흐르는 강이 바로 두만강이거든. 이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바탕으로 낮은 선봉 지역에 문을 열었던 거야.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잘만 됐으면 봐봐. 중국하고의 국경이기도 하면서 두만강 건너 러시아하고의 국경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낮은 선봉 지역에서 기차 타고 조금만 가면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진짜 기차 타고 조금만 가면 러시아로 갈 수 있어. 완전 철도 교통의 요지였던 거지.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제도가 부족하고 너무 이제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까다롭고 자본 투자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별 성과가 없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아시면 돼요. 최초라는 거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다는 거 중요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위치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의주 특별행정구. 자, 신의주라는 도시. 여기는 위치가 어디야? 바로 요 지역이에요. 여기에 흐르는 강이 압록강인데 이 압록강을 건너면 북한의 신의주, 압록강을 반대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기는 중국 땅.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신의주 지역입니다. 이름하여 신의주 특별행정구라고 부르는데 2002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04년 무렵에 개발이 중단이 됐고요. 외국 자본의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부족해서. 최근에 이제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신의주 지역을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한 성과가 여기 역시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3번, 4번이에요. 3번 개성공업특구. 개성공업특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워.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을 포함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즉 수도권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경기도 북부 파주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개성공업특구까지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개성 지역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 자, 이렇게 해서 경제협력을 실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 일단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값싸고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쓰고 인건비, 임금을 제공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야. 우리나라는 대신에 북한에 비해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실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많은 제품들이 개성공업특구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물건에 개성공업특구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이렇게 저렴한 화장품들을 파는 요새 매장 되게 많잖아. 그럼 뭐 토니 뭐 어쩌고 미 어쩌고 이런 화장품 회사들에서 만드는 화장품도 실제로 개성공업특구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하고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최근에 전부 다 자본 빼고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언제 다시 재개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개성공업특구.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특구 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한 지역이 바로 금강산 관광특구인데 현재 여기도 중단된 상태야. 언제였지? 2008년이었나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 관광객이 갔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관광사업이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는 관광사업은 중단된 상태. 처음에 문을 열 때만 해도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많았어요. 일단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남북회담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봤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남북의 어떤 화해와 화합, 남북 협력의 장으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역시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동이 중단된 상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지도에서 반드시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